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속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처음으로 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장동발 블랙홀이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대선판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매듭 지으라는 수사의 깊이와 특히 속도를 강조한 겁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는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사건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대선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풀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의혹이 있는 만큼 분명한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발표 시점을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늦췄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준 것,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으로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청와대 입장이 발표되고 30분 뒤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사직 사퇴를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사직을 유지하고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가서 대장동 의혹에 당당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정면 돌파 의지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주 예정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당 지도부로부터 지사직 사퇴 권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지만 이 지사는 오히려 대장동 개발의 내용을 설명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 대장동 의혹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바엔 차라리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부담을 더 덜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관리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에 이어 사과의 뜻을 밝히며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정감사 전 지사직 사퇴를 권유했던 민주당도 이 지사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선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쟁 국감을 막아내고 민생 국감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의 국감 출석은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도록 당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특검에 대해 이런 반구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발표한 직후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정면 돌파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흐름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여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입장 발표가 2시였고요.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이 2시 반이었단 말이죠. 이 시간의 흐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청와대는 이 지사의 기자회견 일정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회견 직후 물어보니까 청와대 발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점이 묘하게 붙어 있긴 하지만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거나 상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의혹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확산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든 국정감사로든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냐에 대해선 당 경선이 끝난 지금이 그나마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었다라는 오해 없이 상황을 정리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언급이 없었죠. 네, 특검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 당부를 보면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라는 언급이 있는데 당초 이낙연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했던 정부 합동수사본부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경 담당 수사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하면은 이제 야당의 총공세가 뻔히 예상될 텐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무릅쓰고서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송영길 당대표가 도지사직 사퇴를 권유하며 국감 출석을 만류했었죠. 그런데도 이 지사가 정면 돌파로 방향을 잡은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지사 본인이 대장동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잘 방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후보 확정 직후 도지사에서 물러나 국감을 피하는 모양새가 되면 돌파형 지도자라는 기존 이미지와도 맞지 않을 거란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습니다. 이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은 오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 이렇게 두 번 열리는데요. 대장동 정국의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김만배 씨를 조사하고 새벽에 돌려보냈는데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김만배 씨에 대한 어제 검찰 조사는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마무리됐는데요. 집으로 돌려보낸 지 17시간 만에 검찰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줬다는 의혹 등 드러난 혐의를 김 씨가 전면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씨가 이제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추가로 입장을 좀 내놨죠. 네, 김만배 씨 측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수사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을 전혀 들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녹취 파일 김 씨 입장에선 대장동 수익금 분배나 비용 처리를 놓고 자신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주고받은 대화가 담겼다는 핵심 증거이죠.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대응할 기회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 측은 녹음 내용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한 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인데요.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버렸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이 디지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단말기라지만 주요 관련자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1,200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을 두고 김만배 씨는 바로 나라고 말했지만 그가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김 씨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분을 언급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랬다가 곧바로 변호인을 시켜
그런 적 없다고 다시 번복을 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그분의 실체는 누구인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정민용 변호사.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를 자기 것이라 여러 번 말했다는 자술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는 김만배 씨의 언급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를 놓고 내 것이 아닌 걸 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당금 1,200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나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김 씨의 검찰 조사 직후 기자들의 질문도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영학 회계사 등과 비용 분담을 놓고 다투던 중 자신은 돈을 더 낼 수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둘러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는 이런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9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즉각 부인한 바 있어 이틀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의혹으로 부각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걸 뒤늦게 파악한 김 씨 측은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아 정신없는 상태의 김 씨가 잘못 말했거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같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앞서서도 김 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 사실을 당시에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오늘 공수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만약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캐물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하면서 고발 장소까지 지정한 건 계획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접수해달라는 부분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시나리오가 있다,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 의원까지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중간 수사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핵심되는 그 의혹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사건. 또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손준성 검사가 사건의 핵심 관계인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하면서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공익신고자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지 정반대로 제보 사주 의혹에 선상 있는 사람입니다.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고발 사주 건보다 높다며 엄정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진 고 홍정훈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이 오늘 작업을 지시했던 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의 영정이 안치된 빈소 주변, 그를 기리는 하얀색 추모 리본이 펄럭입니다. 홍 군이 숨진 전남 여수의 요트장 앞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쌀쌀한 비바람 속에서 촛불을 들고 홍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숙련된 전문 잠수사들조차 위험하다면서 2인 1조로 수행하는 작업을 자격증도 없고 물도 무서워했던 학생 한 명이 수행해야 했을까요? 요트 업체가 사고 나흘 만인 지난 10일 손님을 태우고 운항을 재개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요트를 운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 믿긴다. 홍군이 숨진 지 일주일째. 지방노동청은 뒤늦게 해당 업체에 전면 작업 중지 지시를 내렸고 해경도 오늘에서야 잠수 작업을 지시한 선주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현장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했어야 할 여수해양과학고는 해경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일하다가는 현장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거의 없다 보니 아예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육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노동이 아니라 학습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70%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현장 실습 제도를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고 특성화고의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찾은 홍군의 부모님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애통해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난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군의 죽음이 촛불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발전소 노동자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사적인 용무까지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 남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는 2달 전 배관 밸브가 손상됐다며 남부발전 측으로부터 점검을 지시받았습니다. 단순 점검으로 알고 방독면도 없이 밸브를 열었는데 염산가스가 분출됐습니다. 당초 원청 직원들이 밸브를 염산으로 세척하던 중이라 내부에 염산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인에 염산 플러싱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원청이 하청업체에 이 같은 작업을 지시하려면 사전에 작업 요청서와 허가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남부발전은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이 뭐라고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상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남부발전은 초기 보고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허가 및 작업 지시 없이 단독 작업을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정감사가 착수된 뒤에야 남부발전은 점검 지시가 있었고 작업 요청서를 뒤늦게 발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갈등은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배관 내부에 바닷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남부발전 측이 밸브 교체를 지시하자 안전을 우려한 하청 노동자들과 충돌한 겁니다.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람을 이거 밸브를 좀 지휘해야 돼요. 아니 뭐 깨지라고.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됐던 하청 노동자 A씨는 원청의 부당한 지시가 일상적이라며 항의하다 발전소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중간 관리자는 지난 7월 하청업체 직원에게 퇴근길에 고위 간부의 사택에 들러 에어컨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이 안 되니 점검하라는 요구였는데 이 직원은 실제로 간부의 사택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사실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무리하게 또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해주지 않는 그런 갑질의 행태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이 같은 갑질 논란에 대해 한국 남부발전은 조사반을 꾸렸다며 엄정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택의 에어컨 점검은 발전 설비와 무관한 만큼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는데요. 이 법원은 혐의가 드러났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면서 신속하게 영장을 내줬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지난달 18일 밤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귀가돼 12일 만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장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장 씨는 2년 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원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누범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빠졌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심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입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김 씨의 다른 논문 2편과 함께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거부했던 국민대가 김 씨 박사학위 심사와 적절성에 관해 즉각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습니다. 대학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다음 달 30일까지 가동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검증 시효가 지났는데도 김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교육부는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문과 박사학위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며 국민대 측에 오는 18일까지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한 기한까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증을 거부해왔던 국민대가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학내외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습니다. 졸업장까지 반납한 졸업생들, 이어 재학생들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교수들도 이번 의혹과 관련한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박사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조롱을 또 당할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바로 그 같은 단과대 학생들은 뭐 더 큰 자괴감이 있고요.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 만에 이번 사태는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2,000명대 아래를 기록하면서 유행 상황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도 아직까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실내 체육시설. 지난 9일 수강생 1명이 확진된 이후 이틀 만에 수강생과 직원 등 2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수강생들이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함께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47명으로 나흘째 1,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종 그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전파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주엔 0.89로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1,961명으로 직전주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수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이후 이동량의 증가입니다. 잇따랐던 연휴의 이동량이 확진자 증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추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10월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일상 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일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 전 국민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의료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본격화되고 있는 독감 백신 접종,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도 별도로 꼭 접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세 번째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백신을 맞고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환자분들 보면서 걱정도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부스터샷이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는 25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진행됩니다.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오늘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60%를 넘어섰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론 70%가 접종을 마친 건데 지난 2월 말 접종을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령층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도 본격화됐습니다. 동해에서 맞으라고 그래서 오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맞는다고 그래서 그래 같이 왔어요.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과 더불어 독감 백신도 꼭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올겨울엔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안전성이나 항체 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양팔에다가 맞는 게 좋고요. 같은 팔에다 접종을 만약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인치 이상 간격을 띄고 접종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정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상 반응이 우려될 경우 며칠 간격을 두고 접종받는 것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투약 시기는 삼성의 위기가 내 탓이라고 자책하던 때였다면서 지금은 전혀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정신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여전히 불법 투약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 밝혀진 건 2015년부터 4년간 38차례였는데 추가 수사로 이후 1년 동안 3차례 더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투약은 없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이 부회장은 첫 재판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었지만 주의 깊지 못했다며 다만 선친의 와병과 국정농단 사태 등 삼성그룹 위기를 자기 책임이라며 자책하던 시기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도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으로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약물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상당히 오래 투약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렇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전통적인 열병식이 아니라 전시를 하듯 박람회 형식으로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손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차량 위에 육중한 크기의 미사일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 개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입니다. 지난달 28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형 SLBM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5년간 새로 개발한 것들이라며 펼쳐놓은 무기들입니다. 남한뿐 아니라 일본과 괌,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무기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무기를 둘러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송월 당 부부장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 위원장과 간부들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기존의 열병식이 아닌 박람회 형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 돌을 맞으며 국방발전 졸람회 자위 2021이 성대히 개막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다른 나라들도 여는 박람회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도 정상 국가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며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며 여전히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8차 당대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최대의 주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순화되고 세련된 표현을 보였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전후로 북한의 유화적 메시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북미 대화 재개와 종전 선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최근 내부 고발자의 폭로 때문에 페이스북의 부도덕성이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이 무려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데 과징금 납부는 물론이고 분쟁 조정 절차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페이스북 이용자가 오늘의 운세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는 물론 나와 친구 사이인 다른 이용자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생년월일, 학력, 경력, 가족관계, 누구와 친한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10,000개가 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몽땅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에서만 최소 330만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과태료 67억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180여 명은 직접 페이스북을 상대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공개하라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절차. 그러나 페이스북은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은 물론 출석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용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임받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신청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이 어떤 큰 기업이 되게 허술하고 한국 법을 무시한다, 그다음에 이용자를 무시한다라는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선 이렇게 버티던 페이스북. 하지만 미국에선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부실 관리와 무단 수집을 인정하고 2019년 미국 정부에 벌금 5조 5천억 원을 냈고 일리노이주에서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으로 7,2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독 국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이용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지금 현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부도덕성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숨기고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Facebook consistently resolved these conflicts in favor of its own profits. The result has been more division, more harm, more lies, more threats, and more combat. 이 고발자는 페이스북이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은 쿠팡물류센터에서 심야 노동을 마친 뒤 집에서 쓰러져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일주기입니다. 무엇든 노동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오히려 쿠팡이 배달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축소 조작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5일 로켓 쿠팡의 배송 전담 직원인 쿠팡 친구. 쿠팡은 주 5일,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한다고 광고합니다. 지금도 쿠팡 친구 3명 중 1명은 쉬고 있어요. 매주 이틀씩 연간 130일의 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으면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쿠팡은 전용 앱인 쿠펀츠를 이용해 배달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앱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리자들이 주 52시간을 꽉 채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해 공짜로 초과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촬영된 쿠펀치 앱의 캡처 화면입니다. 8시 53분에 주 52시간을 넘겼습니다. 빨간색 알림이 떴고 남은 시간은 0분입니다. 그런데 1시간 뒤인 9시 56분, 알림이 노란색으로 변했고 남은 근무 시간이 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에도 다른 직원의 앱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 1분에 주 52시간을 채웠는데 1시간 뒤인 8시 18분에는 3분 남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이런 조작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며 회사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항상 뛰고 휴게 시간조차 할애해서 시간을 쫓겨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퇴근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 등록하게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52시간을 초과했지만 미리 찍고 초과 근무를 한 적도 있다는 제보들도 존재합니다. 노동 착취를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쿠팡의 근로시간 조작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노동자가 쿠팡치 앱에 입력한 노동시간을 쿠팡이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은 쿠팡치 이미 조작은 사규로 금지돼 있고 누락된 근무 시간을 관리자가 배송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정정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 야간 노동을 하다 28살에 돌연사한 고 장덕준 씨의 일주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과 노동자들은 연속 야간 노동을 규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투표 이의 제기를 일축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불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이 원팀이 안 된다면 그건 지도부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회의를 통해서 이낙연 후보 측 이의 제기에 마지막 답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세 수위는 어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캠프 좌장 서른 의원은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고를 확정한다면 수용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흠결이 많아 원팀이 되지 않으면 본선에서 패할 거라며 수습책은 결선 투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제보자들을 만났고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경선 사례로든 법률적으로든 사퇴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당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유종근 후보의 무효표를 하면서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대변인께서 이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결론을 내겠지만 상황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세균, 김두관, 이광재, 양승조 후보 등 중도 낙마한 경쟁자들도 이 전 대표의 승복 결단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많이 아쉽고요. 경륜 있는 이낙연 후보께서 좀 잘 판단해서 결단해 주시지 않을까. 당 원로인 상임 고문단도 내일 이재명 후보를 만나 격려하면서 이 전 대표 측의 결단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임 고문 중 한 명인 이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좁아지는 양상이지만 내일 행사에 불참하고 반발성 칩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이후 후보들의 세력 확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후보를 발빠르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어 인천을 찾아 2030 세대와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당에 한 명, 야당에 한 명 이래갖고 놀림감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본선 나가면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선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후보를 향해 합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또 4강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관련 유튜브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능력이 부럽다, 미래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향후 중도 이미지를 고리로 연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대역전을 노리는 유승민 후보는 정권을 교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며 대구 경북 표심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일 괴로운 투표였죠. 뭐 돈을 던지고 개나를 던지면 맞아야죠. 그렇지만 저는 업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5년 구형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좀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2번째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사선의 심상정 의원이 51.1%의 득표율로 이정미 전 대표를 근소하게 제치고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선출됐습니다. 저 심상정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전환의 정치로 위대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과 그 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세 모녀 모두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이 인정이 됐는데 재판 내내 사형을 촉구했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절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상대인 A씨를 비롯해 동생과 어머니까지 무참히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세 모녀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장소를 A씨의 집으로 정한 뒤 택배기사로 위장까지 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동생과 어머니는 우발적 살해라며 끝까지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모두 계획적 범행이 맞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집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상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며 가족을 흉기로 제압하되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생은 1시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시달리다 살해됐고 어머니는 작은 딸이 숨지는 걸 목격한 뒤 큰딸도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 죽었다며 극단적 인명경지 사상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유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표하며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내내 김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던 유족들은 선고 뒤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무미한 판단에 저는 분노하고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 가족이
유족 측은 즉각 검찰에 항소를 요구한 데 이어 김태현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범들이 또 적발이 됐는데 이 중에 2명은 60여 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어설픈 사고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요. 김윤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 한 남성이 도로를 걷다 맞은편 택시에 일부러 부딪힌 뒤 갑자기 대굴대굴 구릅니다. 이번엔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니까 슬그머니 다가가 부딪힙니다. 마치 전화를 받는 척하며 걸어가다 차에 부딪히고 후진하는 차 앞에 서 있다 살짝 접촉한 뒤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면서 그걸 보험 처리해달라면서 아니 그 CCTV를 보니까 뭐 받지도 않는데 피하다 말고 자기가 뭐 두드려 자기가 받치더만 보니까 어깨가 자기가 내 차를 치더만.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유턴하는 차를 기다렸다 들이받거나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합니다. 직업이 없는 20대와 40대 두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60차례나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자작극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그냥 보험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손에 쥔 보험금과 합의금이 무려 2억 원이 넘습니다. 경미하게 접촉하다 보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보험 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중국의 농구 스타이자 국가대표인 한 선수가 아디다스와 광고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에 휩싸였고 소속팀에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아디다스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선수가 신장 출신인 것까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농구 국가대표인 후밍슈엔. 지난 5월 소속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파이널 MVP까지 받았습니다. 这个 MVP 对我这年轻球员来说确实有点沉重。 하지만 어제 시작한 이번 시즌 첫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계약한 아디다스 광고 때문입니다. 그가 신장 면화를 쓰지 않기로 한 아디다스 모델을 맞자 중국 네티즌들은 비난을 퍼부으며 소속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신장 출신인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우승 상금도 20% 삭감됐습니다. 我认为啊，广东队内啊，对于洪文轩这个处罚真的是太轻了，你应该扣罚他工资50%。 소속팀은 팀 동의 없이 외국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하면 연봉 50% 삭감에 15경기 출전 정지를 시키겠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이른바 홍색 물결이 스포츠계까지 불어닥친 겁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싸웠다는 내용을 다룬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의 열풍도 거셉니다. 국경절 연휴에 개봉했는데 13일 만에 8,700만 명이 보며 7,200억 원의 입장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원과 학생을 상대로 관람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는 극장에서 거수 격리를 하는 모습, 전쟁 영웅의 고충을 느끼겠다며 언감자를 먹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 영화가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영웅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체포됐습니다. 애국주의 광풍의 아이돌 스타가 팬들에게 공산당 역사로 퀴즈를 낼 정도입니다. 中国共产党党徽为什么和什么组成的图案 A. 镰刀锤头 미중 갈등에 중국 당국이 내부 결집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증 환자의 집에 찾아갔던 방문 치료 간호사가 환자의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호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당 가정을 방문해 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 치료 간호사인 A씨는 어제 오후 한 중증 환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욕창을 치료하던 중 환자의 딸인 50대 여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얼굴 쪽으로 날아드는 흉기를 막으려다 어깨와 손목,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안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후다가 하는 와중에 칼을 들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가 하는 도중에 전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찔린 거. 119에 신고한 뒤 집안에 숨어있던 A씨는 맨발로 달려나와 구급차에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여성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간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 가족이 정신질환자는 것은 이미 데이터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제주시의 방문 요양시설은 66곳, 방문 간호사도 1,400여 명이나 되지만 대부분 환자의 가정에 대한 정보는 모른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보는데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해주시고. 경찰은 가해자의 흉기를 압수하고 특수 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땅을 살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쓴 뒤 산업 폐기물을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장인 것처럼 위장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에 작업을 해서 땅 주인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국도변, 울타리가 쳐진 땅을 굴착기가 파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땅 속에서 폐기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 끝도 없이 쓰레기 더미들이 나옵니다.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호스, 밧줄과 그물 등 공장에서 사용하고 버린 산업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불을 합내해가지고 불난 폐기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전체 300제곱미터의 땅 대부분에 이런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43살 A씨와 브로커 45살 B씨 등이 지난해 9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산업 폐기물 800여 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톤당 정상적인 처리 가격이 23만 원인데 불법으로 매립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농기계 수리소를 만들겠다며 땅 매매 계약서만 작성한 뒤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폐기물을 가져와 땅 속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다 받지 못한 땅 주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천하고 현장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돈이 뭐 한두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는 난감합니다. 뭐 딴답 정도 그 처리비용 들어가니까. 진주시는 불법 매립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자 전원에게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 명령을.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덤프트럭 기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다른 지역에도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해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로 인해서 아이들은 조사를 하러 온 새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끔찍한 학대의 기억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집에선 매일 술 취한 아빠의 고성과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한 이웃의 신고로 14살 혜림이 자매는 아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작년 10월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정 기억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말하기 싫었는데 그냥 물어봐서 얘기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에 대해 이미 다 물어봤는데도 경찰이 다시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법원에서 또다시 진술을 해야 했던 겁니다. 최소한 4번 이상은 하게 되겠죠, 보통은. 경찰이나 시군구나 각 필요해서 워낙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해 한 번 조사하고 이 내용을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도록 대응 체계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12살 정아도 경찰과 지자체 1차 조사부터 올해 5월 보호시설에 올 때까지 3번이나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자꾸 말했는데 똑같이 얘기를 자꾸 한마디 얘기하면 더 알아듣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지는 않다 보니 일과 시간이 아닐 땐 경찰만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내용도 수사 중인 사건의 진술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학대 내용까지는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싶나? 그 얘기도 했고 아빠가 어딜 많이 때렸냐? 구청도 아보전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꼬치꼬치 물어봐야지 그나마 조금 보여주시고. 더구나 아직 판단이 미숙한 아동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외부 압력을 받으면 진술이 쉽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하면 좋지도 않고 정확해지지 않으니까 어릴수록 그 반복 진술할 때마다 딴소리를 해요. 실제로 한 피해 아동은 취재진에게 부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법원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이 아동은 한 번만 진술해도 3개 기관에게 진술한 효과가 나는 거죠.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담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의 전문 수사관이 녹화한 첫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을 나누는 연탄은행도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그만큼 지원과 봉사의 손길도 줄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지게마다 새까만 연탄이 가득 실립니다. 출발이요. 손수레도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하기 위해 언덕을 올라갑니다. 송춘현 할머니는 8년째 이어져 온 온정이 고맙기만 합니다. 못 가져도 800장 있어야 살아요. 그 700장을 살려봐야 저 같은 사람은 큰 돈이지. 또 다른 집에는 인간띠가 연결돼 손에서 손으로 연탄이 전달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겨울나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을 책임져온 연탄은행이 오늘 재개식을 시작으로 연탄 나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강원 원주 지역의 천여 가구에 연탄 30만 장을 전달할 계획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탄 기증과 봉사자 모두 10% 이상 줄었고 올해는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년에 비하면 50% 정도 감소가 됐고 후원자 같은 경우에도 한 55% 이상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탄 사용 가구의 90%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준의 저소득층입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연탄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연탄 쿠폰을 받는 건 연탄 보일러를 쓰는 600가구뿐입니다. 나머지 450가구는 기름 보일러가 있다는 이유로 연탄 쿠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연탄 한 장의 기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고지대에 살면 배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평창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민정 선수가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A 코치의 문자 메시지. 고의 충돌로 우승자를 바꾸는 걸 뜻하는 일명 브래드버리 만들자라는 문구가 며칠에 걸쳐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1000m 결승에서 심석희는 최민정과 뒤엉켜 넘어졌고 두 선수는 각각 실격과 4위로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심석희와 A 코치는 후련하겠다, 최고였다는 문자 대화를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최민정 측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고의 충돌로 의심된다며 체육회와 연맹에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또 신뢰가 무너져 함께 훈련하고 대회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고도 밝혔습니다. 115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같이 뛰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대표 동료로서 그 오랜 기간 같이 훈련을 했고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죠. 같은 팀 동료, 같은 태극마크 달고 있던 선수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파문은 국회 국정감사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브래드버리를 만들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고위충돌하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빙상연맹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하기 위한 그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심석희가 해당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고위충돌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상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체육상 취소와 연금 박탈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또 한 번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박태환의 단거리 기록을 모두 경신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힘을 아끼고도 1위로 결승에 오른 황선우. 결승 무대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150m까지 근소하게 앞서가다 마지막 50m 자유형에서 격차를 벌렸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에 탄성이 터져나왔고 황선우는 1분 58초 0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년 전 박태환의 기록을 2초 27 단축한 한국 신기록. 훈련 삼아 출전한 혼영 200m마저 정복하면서 황선우는 지난해 자유형 100m를 시작으로 박태환이 보유하고 있던 단거리 한국 신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천재성을 과시했습니다. 저도 놀랍고 정말 만족하는 경기가 된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우상으로 보던 선수여서 일단 기록을 계속 깨 나가는 것이 정말 저한테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혼영 결승 이후 20분 만에 나선 개영 400m에서도 3위로 처진 팀을 마지막 100m에서 역전 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는 모레 손계영 400m에서 5관왕에 도전합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경기인데 후회 없이 경기에서 꼭 5관왕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넘어 또 한 번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쓴 황선우는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박준규 선수의 다이빙 캐치입니다. 애매한 타구를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지방과 달리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은 날이 더욱더 개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살도 따스하게 비추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그쳐도 온종일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는 날이 쌀쌀하다 못해서 급격히 추워집니다. 이번 주 기온 전망을 보시면 토요일에 전국에서 비가 온 뒤에는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일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무려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모습입니다. 현재 동서로 긴 구름대가 지나는 가운데 남부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내륙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12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25도, 광주 2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사이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